저기요. 괜찮으세요? 새벽 3시 런던의 가장 위험한 골목에서 한 한국 유학생이 쓰러진 남자를 발견합니다. 피투성이에 정체도 모르는 중년 남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도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그날 밤 그녀의 선택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학교 앞에 벤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유럽 최대 마피아의 보스였습니다. 그 소름 돋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런던 이스트엔드의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새벽 3시 비는 거칠게 내리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 이소희는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우산 하나로 빗줄기를 막으며 그녀는 빠르게 걸었어요. 이곳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고 매일 밤 편의점 야간 근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 쓰러진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소유는 걸음을 멈췄죠.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중년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은 이미 진흙과 핏물로 엉망이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죠. 소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하나? 이곳은 위험한 동네였고 모르는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그녀도 알았어요. 하지만 소윤의 손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남자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억양으로 보아 이탈리아 사람 같았죠.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소유는 자신의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녀는 남자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눌러 지혈을 시도했죠. 손에 피가 묻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돕는 거지? 남자가 물었어요. 소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죠. 그들은 총을 든 채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소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너무 늦었습니다. 한 남자가 소윤을 밀쳐내려 했지만 쓰러진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 여자는 나를 도왔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명령하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죠. 한 명이 소윤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소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쓰러진 사람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차에 태웠어요. 출발하기 직전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남자가 소윤을 바라봤죠. 이름이 뭐지? 이소윤이요. 소윤. 그는 천천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기억하겠어. 차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윤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손에 묻은 피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떨고 있었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윤은 평소처럼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킹스턴 대학교였죠. 간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우연이었어.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야. 소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캠퍼스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정문 앞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라도 있나 싶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게 뭐야? 대체 누가 오는 거래?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소윤도 고개를 들어 정문을 바라봤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검은색 벤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어요. 최소 20대는 넘어 보였죠. 모두 같은 모델, 같은 색깔의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오는 것 같은 광경이었어요. 캠퍼스 입구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량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군인처럼 절도 있었어요. 소윤아, 친구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야, 너 이거 봤어? 대체 무슨 일이래? 소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죠. 설마, 아니겠지? 그때 한 대의 차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체격이었죠. 간밤에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죠. 그리고 소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소윤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학생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저 사람이 소윤이한테 오는 거 아니야? 지민이가 작게 속삭였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윤에게 쏠렸습니다. 남자는 소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깊고 정중한 인사였죠. 어젯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스 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소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저는 그냥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마르티니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르티니? 설마 그 마르티니? 유럽 최대 조직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소윤은 현기증이 났어요. 레오나르도는 손짓으로 부하 한 명을 불렀죠.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레오나르도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소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레오나르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받으십시오. 거절은 오히려 무례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레오나르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하고는 돌아섰어요.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출발했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봉투와 명함이 들려 있었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삭임, 놀람, 질투,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윤아, 너 대체 어젯밤에 뭘 한 거야? 강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요. 평소라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던 학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소윤은 평소 자리인 맨 뒷줄 구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대체 얼마나 들어있는 거지? 열어보고 싶었지만 여기서 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 소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라라 벤틀리였습니다. 영국 귀족 가문 출신인 그녀는 늘 소윤을 무시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정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클라라가 소윤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 레오나르도 마르틴이잖아. 유럽 전역에서 손꼽히는 분이라던데? 소윤은 불편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우연히. 우연? 그런 분이 우연으로 대학까지 오실 리 없잖아. 클라라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소개받았어? 아니면 어디서 만났어? 그냥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소윤이 짧게 대답했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가 들어오자 클라라는 마지못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내 뒤돌아보며 소윤을 쳐다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수업이 끝나고 소윤은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죠. 잠깐만. 돌아보니 마커스 챈들러였습니다. 클라라의 남자친구이자 대학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생이었죠. 재벌 집안 아들로 늘 오만한 태도로 남들을 내려다봤어요. 너 마르틴이랑 어떤 사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윤은 팔을 빼내려 했지만 마커스의 힘이 셌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놔주세요. 거짓말하지 마.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리 없잖아. 마커스가 가까이 다가왔죠. 내 말 잘 들어. 너 같은 애가 괜히 큰 사람 끼고 설치면 다칠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경고야. 내가 뭘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아침에 레오나르도를 따라왔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마커스가 움찔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랑 얘기하던 중이었어.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커스는 급히 손을 놨어요. 미안, 소윤. 오해였어.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떴죠. 정작 남자가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미스 이? 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보스님의 지시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라고요. 소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보호요? 전 보호가 필요 없는데요. 어젯밤 보스님을 해치려던 자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죠. 당신이 보스님을 도운 걸 알면 그들이 당신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소윤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내가 위험에 처한 거야?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따라다닐 테니 평소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 소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캠퍼스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보호인지 감시인지 알 수 없는 그 시선들이요. 저녁이 되어 소윤은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녀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죠. 소윤은 아침에 받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자 두툼한 다발이 나왔죠. 파운드 지폐였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천 파운드는 되어 보였어요. 이렇게 많이. 소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한 달 생활비가 겨우 500파운드였어요. 이 돈이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나는 그분에게 빚진 거야. 레오나르도의 말이 떠올랐어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죠.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유는 황급히 돈을 서랍에 넣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지민이. 안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소윤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학교에서 소문 엄청 퍼졌어. 너랑 마피아 두목이 무슨 관계라는 둥. 내가 위험한 일에 연루됐다는 둥.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죠. 클라라가 완전 난리야. SNS에 온갖 추측을 올리고 있어. 소유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죠. 진짜야? 레오나르도 마르티니 알아? 나한테도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조심해. 위험한 사람들이야. 소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대학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다른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클라라와 마커스, 그리고 몇몇 부유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믿을 수가 없어. 클라라가 와인잔을 3개 내려놨습니다. 겨우 장학금으로 근처 편의점 알바나 하던 애가 갑자기 레오나르도 마르티니와 아는 사이라니. 뭔가 수상해. 마커스가 말했어요. 분명 뒤가 있을 거야. 그런 애가 그런 사람을 알 리 없잖아. 오빠한테 말해볼까? 클라라가 눈을 가늘게 떴죠. 오빠가 알아보면 금방 나올 거야. 소윤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녀의 오빠 제임스 벤틀리는 런던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죠. 좋은 생각이야. 마커스가 동의했어요. 만약 소윤이가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면 우리가 학교에 알려야지. 클라라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클라라? 오빠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우리 학교에 이소윤이라는 한국 유학생이 있는데. 클라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마르티니가 직접 대학에 온 일, 소윤에게 공손하게 인사한 일, 모든 것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레오나르도 마르티니라고? 제임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돼, 클라라. 왜? 오빠도 아는 사람이야? 듣기만 했어. 유럽에서 손 떼면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지. 제임스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 사람이 직접 대학까지 와서 인사를 했다고? 대체 그 학생이 뭘 한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 그냥 도와줬다는데. 제임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클라라, 절대 그 학생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알겠지? 응,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클라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가 알아봐 준대. 곧 소윤이의 정체가 밝혀질 거야. 마커스와 다른 학생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레오나르도 마르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함부로 손대려 했다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요. 멀리서 누군가 레스토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였죠.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보고 했어요. 보스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윤의 일상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했죠.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소윤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과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주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으니까요.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가 서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양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소윤 학생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제임스 벤틀리라고 합니다. 클라라의 오빠예요. 소윤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클라라의 오빠라면 좋은 의도로 온 건 아닐 거예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칠 생각 없어요. 제임스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소윤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캠퍼스 밖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제임스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저 동생 친구를 알고 싶어서 왔을 뿐이에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클라라랑은 친한 사이가 아닌데요. 소윤이 솔직하게 말했죠. 그렇군요.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레오나르도 마르티니, 그분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도와드렸고요. 그분이 직접 대학까지 오셨더군요. 대단한 일을 하셨나 봅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소윤 씨, 저는 런던에서 오래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쪽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무슨 말씀이신지. 레오나르도 마르티니 같은 분은 함부로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제임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분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당신이 정말 큰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분에게 뭔가 이용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소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 같은 학생이 갑자기 그런 분과 엮이면 위험해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만약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가 중재할 수 있어요. 전 곤란한 상황이 아니에요. 소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 제임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소윤 씨,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마피아의 세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해요. 그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특히 그분이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요. 소윤은 명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충고만 하겠습니다. 제임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마르티니와의 관계를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마세요. 그분의 적들도 많거든요. 당신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소윤은 자리에 남아 식은 커피를 바라봤어요. 제임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걸까? 카페 밖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가 제임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탄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타깃 확인. 제임스 벤틀리, 클라라 벤틀리의 오빠. 그의 보고를 받은 레오나르도는 런던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벤틀리.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나?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대답했죠. 예, 보스님. 소규모 밀수와 불법 거래에 손대는 사업가입니다. 최근 동유럽 루트를 건드리려 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거군. 레오나르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윤에게까지 접근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봐. 하지만 소윤에게 다시 접근하면 레오나르도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소윤은 그 순간 자신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소윤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카운터에 앉아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던 중이었죠. 땡그랑 초인종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마커스였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그가 놀란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알 수 있었어요. 일부러 찾아온 거라는 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소윤이 무덤덤하게 물었죠. 담배 한 갑. 말보로. 마커스가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어요. 힘들겠다. 밤에 일하고 낮에 수업 듣고. 괜찮아요. 소윤이 담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6파운드예요. 마커스는 돈을 내지 않고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말이야, 요즘 학교에서 소문 많더라. 너 때문에. 제가 뭘 어쨌는데요? 아니, 내가 뭘 한 건 아니지.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마커스가 씩 웃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마르티니. 그 사람 정말 마피아 두목 맞아?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클라라 오빠가 말하더라. 조심하라고. 마커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너도 알잖아, 소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세계랑 엮이면 안 돼. 영화에서나 멋있어 보이는 거지. 실제론 위험한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마커스가 카운터를 손으로 탁 쳤어요. 소윤이 움찔했죠. 너 혼자만 위험한 게 아니야. 우리 학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만약 마피아 조직이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마커스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레오나르도의 부하들이었죠. 마커스는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계산하시겠습니까? 소윤이 차갑게 물었어요. 응. 마커스는 황급히 돈을 내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죠.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미스 이? 네.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죠. 방금 그 남자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러 온 거예요. 소윤이 손을 저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전 정말 괜찮으니까요. 보스님의 명령입니다. 남자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당신을 돕지 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습니다. 소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제임스 벤틀리는 자택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마르티니의 사람들이 그 학생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예, 확실합니다. 전화 너머 부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편의점 근무 중에도 2명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마를 짚었죠. 저 학생이 대체 뭘 한 거야? 마르티니가 직접 사람을 붙일 정도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클라라한테 전해. 절대 그 학생한테 손대지 말라고. 마커스한테도. 하지만 사장님, 마르티니 조직이 이 지역에 발을 들이면. 알아. 제임스가 날카롭게 말했죠. 내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건 나도 싫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섣불리 움직였다간 우리가 당해.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일단 지켜보자. 마르티니가 뭘 노리는지 파악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아. 하지만 제임스는 몰랐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아무것도 노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저 은혜를 갚으려 할 뿐이라는 걸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친 소유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며 소유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진짜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소윤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학교에서는 두 부류로 나뉘었죠. 그녀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과 완전히 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진심은 아니었어요. 목요일 오후 소윤은 학생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클라라가 일부러 지나가며 음료를 쏟았어요. 어머, 미안. 클라라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소윤의 교제 위로 쏟아졌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소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부러? 무슨 소리야? 실수였어. 클라라가 비웃으며 말했죠. 아, 맞다. 너한텐 그런 비싼 교재 다시 살 돈도 없겠구나. 안 됐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소유는 일어났습니다. 교재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화를 내봤자 상황만 나빠질 뿐이었죠. 복도로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누군가 앞을 막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였어요. 미스 이,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윤이 얼른 눈물을 닦았죠. 그냥 들어갈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가 무전기로 뭔가 보고했어요. 몇 분 후 더 많은 정장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소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보스님께 보고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혔다고.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은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소윤은 급히 따라갔죠.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클라라에게 다가갔죠. 클라라 벤틀리 양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누구세요? 클라라가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소윤 양에게 사과하십시오. 뭐라고요? 방금 일부러 음료를 쏟았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죠. 클라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만하세요.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전 괜찮다고요. 하지만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스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클라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소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남자가 경고하고 나서야 물러났어요. 식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소윤을 쳐다봤죠.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시선이었어요. 소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캠퍼스 뒤편 벤치에 앉아 소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스 이 나입니다. 레오나르도의 목소리였어요.
소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오늘 무례한 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당신에게는 별일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은 나를 도운 사람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았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죠.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관심도 보호도 필요 없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빚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도 원한도 전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미스 이. 레오나르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당신은 대가 없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더욱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런던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멀리서 누군가 소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벤틀리였어요. 그는 차 안에서 쌍안경으로 소윤을 관찰하고 있었죠. 저 학생, 진짜 순진한 건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건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의 부하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임스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마르티니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소유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날이었죠. 새벽 1시,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걸으면서 소유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레오나르도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소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또 누군가 위험에 처한 건가? 망설임 끝에 소유는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2명의 남자가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죠. 그만두세요.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쓰러져 있던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학생. 여자가 말했죠.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잠깐만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소유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천을 소윤의 얼굴에 갖다 댔죠.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윤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안 돼. 그녀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소윤은 낯선 방에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죠. 의자에 앉혀진 상태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창문도 없는 지하실 같았죠. 정신 차렸군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벤틀리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당신이? 미안합니다, 소윤 씨.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제임스가 의자를 가져와 소윤 앞에 앉았죠. 하지만 당신과 좀 더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대화예요? 납치잖아요. 맞습니다. 납치죠. 제임스가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 주변엔 항상 마르티니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소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칠 생각은 없어요.
제임스가 부드럽게 말했죠. 단지 당신을 이용할 겁니다. 레오나르도 마르티니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소리예요? 제 사업에 마르티니 조직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어요. 동유럽 루트를 확보하려는데 그들이 계속 가로막고 있죠. 하지만 직접 싸울 순 없어요. 그들은 너무 강력하니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약점이 생겼어요. 마르티니가 당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확실하니까. 저를 인질로 삼겠다는 거예요? 영리하시군요. 제임스가 미소 지었죠. 당신을 미끼로 마르티니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겁니다. 제 사업 영역을 인정하라고. 미쳤어요. 그분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으면. 제임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다치게 되겠죠. 소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르티니가 협조적이라면 당신은 무사할 겁니다. 제임스가 일어났어요. 곧 그에게 연락할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는 방을 나갔고 문이 잠겼습니다. 소유는 혼자 남겨졌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레오나르도는 호텔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스님, 이소윤 양이 사라졌습니다.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가던 중 감시가 끊겼습니다. 레오나르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방심한 틈에. 누구 짓인지 알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제임스 벤틀리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레오나르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죠. 벤틀리가 선을 넘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어요. 모든 사람을 동원해. 소윤을 찾아. 예, 보스님. 그리고 벤틀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레오나르도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24시간 안에 소윤을 무사히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의 세계는 끝이라고. 부하들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마르티니가 진짜로 화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런던의 밤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소유는 여전히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손목의 밧줄이 피부를 쓰라리게 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마르티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 3시 템즈강 남쪽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당신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증거로. 소윤은 끌려가듯 차에 태워졌습니다. 눈을 가리는 천을 두르지는 않았지만 양옆에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차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템즈강 근처 낡은 산업지구에 도착했죠. 버려진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가장 큰 창고 앞에 검은 차량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사람들이었죠. 소윤을 내리게 하자 정작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레오나르도가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 20명은 되어 보이는 부하들이 도열해 있었죠. 레오나르도는 소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난 밧줄 자국,
지친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소윤.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죠. 괜찮아요. 소윤이 작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제임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르티니 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 레오나르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이 내 사람을 납치해놓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가? 사람? 그저 한 학생일 뿐인데요. 제임스가 비웃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학생은 내 은인입니다. 레오나르도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당신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죠. 협상하러 온 거 아니었습니까? 제임스가 말을 이었어요. 간단합니다. 동유럽 루트에서 손 떼세요. 그러면 이 학생을 무사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협상? 레오나르도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죠. 당신은 협상이 뭔지 모르는 것 같군요. 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순간 창고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 한 거요? 당신 사람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창고 밖에 당신 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누가 협상 위치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제임스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총을 꺼냈지만 레오나르도의 사람들은 더 빨랐어요. 이미 모든 총구가 제임스 쪽을 겨누고 있었죠. 쏘지 마. 제임스가 소리쳤어요. 이 학생을 죽일 겁니다. 그는 소윤을 붙잡고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소윤이 비명을 삼켰어요. 레오나르도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벤틀리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한 발짝만 더 오면 이의 목을 긋겠어. 제임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칼날이 소윤의 피부를 스쳤죠. 작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레오나르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의 부하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죠. 좋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했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차를 준비하세요. 나랑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게. 제임스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을 풀어주겠어요. 거짓말. 소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날 풀어줄 생각 없잖아요. 제임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해.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죠. 제임스는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소윤이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제임스가 비틀거렸죠. 레오나르도의 부하 한 명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제임스를 제압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레오나르도가 달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습니까?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죠. 미안합니다. 레오나르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됐죠. 레오나르도는 소윤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소윤은 그제야 살았다는 걸 실감했죠. 이제 끝난 건가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임스 벤틀리는 납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어요. 클라라는 자퇴했고 마커스는 소윤을 피해 다녔죠.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레오나르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학생들의 시선도 변하지 않았죠. 토요일 오후 소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리츠 호텔 스카이 라운지로 와주십시오. 소윤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죠.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소윤은 리츠 호텔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최상층 라운지에는 레오나르도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권했죠. 부르셨으니까요. 소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레오나르도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학교도 조용해졌고, 소윤이 대답했죠. 그런데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레오나르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레오나르도가 말했죠. 런던에서의 일은 정리됐고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럼 더 이상 저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위협하던 사람들은 모두 처리됐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소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이 느껴졌죠.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레오나르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비 오던 골목, 피투성이로 쓰러진 나를 당신은 망설임 끝에 도와줬죠. 네, 기억해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소윤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이 남아있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이.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내 보답이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위험에 빠뜨렸고요. 아니에요. 소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배웠어요. 선의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걸. 그리고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걸. 레오나르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건 또 소윤이 당황했죠. 열어보십시오. 소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장학금 증서였습니다. 킹스턴 대학교 전액 장학금과 함께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당신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말했어요. 더 이상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요. 하지만 저는 이미 빚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이건 투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투자죠.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레오나르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 선의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진짜 보답입니다. 소윤도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죠. 잘 지내십시오, 소윤. 당신도요, 레오나르도 씨. 레오나르도는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소윤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한 달 후 소윤은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시선도 점차 사그라들었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학생이 길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신입생인 것 같았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소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네.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소윤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여전히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걸요. 선의는 때로 복잡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레오나르도의 말처럼 선의를 이어가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레오나르도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부하가 보고서를 가져왔죠. 보스님, 런던의 이소윤 양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레오나르도가 미소 지었어요. 그거면 됐어.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죠. 빗속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소윤이 도운 신입생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선의는 이어졌죠. 레오나르도 마르티니의 말처럼 나는 빚을 남기지 않는다. 은혜도 원한도. 하지만 선의는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기적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민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주죠. 당신이라면 그날 밤 멈췄을까요? 아니면 지나쳤을까요? 이런 운명 같은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강렬합니다. 감사합니다.